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안동시 예안면의 연못에서 어릴 때 겪었던 실화괴담. 9살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의 부모님의 고향은 안동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예안이라는 곳이다. 여름방학 때 사촌들도 오고 해서 예안으로 놀러를 가서 한 일주일쯤 있었는데 그때 무서운 일을 겪었었다. 우리는 한 아침 6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후 2시쯤에 도착하였다. 마모니 친척들은 모두 모여 있었고 우리 친척들 모두는 그렇게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나는 친척 동생들과 기분 좋게 물놀이를 하고 강가에서 고기도 잡으면서 그렇게 저녁까지 놀고 나서 집으로 왔다.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하고 어릴 적 영웅 심리로 저녁을 먹고 몰래 친척 동생들하고 같이 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근처에 흔히 말하는 폐가 흉가에 가서 탐방을 하고 오기로 했다. 우리 시골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무서운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져서 내가 첫바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무섭고 떨렸지만 계속 흉가 구경을 하면서 놀다 보니 재미있으면서 스릴도 있었다.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 숨이 막히는 듯하고 몸에 땀이 이상하리만큼 흠뻑 젖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나가기로 하고 내일 또 오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갔다. 부모님들은 웬 땀이 그렇게 다 젖었냐며 혼을 내셨지만 흉가에 갔다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흉가를 갔다 오면서 갈 때마다 땀이 흠뻑 젖고 머리가 아팠다. 그렇게 밤마다 매일 흉가를 드나들던 중 5번째 날 밤에 친척 동생 중 한 명인 우석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디 갔다 왔길래 우석이가 갑자기 이러냐고 바른대로 말하라고 심하게 추궁을 하셔서 우리는 숨기려다가 겁이 나서 이제까지 매일 밤 흉가를 갔다 온 얘기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얘기를 모두 하였다. 그랬더니 아빠가 의아해하시면서 큰아버지께 이 근처에 흉가가 있었냐고 물어보셨다. 그랬더니 큰아빠는 흉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철거됐을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하고 친척 모두가 우리가 놀았던 그 흉가를 찾아서 갔다.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찾으며 가고 있었는데 내 친척 동생 우철이가 뭐라? 이상하다 여기였는데 이러는 것이었다. 그곳을 쳐다보니 우리가 놀았던 흉가는 없고 큰 연못만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걸 보고 갑자기 구토 증세가 나더니 어지러워 쓰러졌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후에 나는 깨어났다. 내가 깨어나자마자 부모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낸 결과 우석이와 우철이 그리고 나는 괜찮아졌다는 얘기와 근처에 사시는 유일한 할머니가 그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는 부모님을 졸라서 듣게 되었다. 한 30년 전쯤 그 연못 근처에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집에 사는 정신병자 아버지가 가족 모두를 죽이고 연못에 다 같이 빠져서 죽어서 그날로부터 그 근처에는 살던 사람들도 모두 이사를 가고 그 할머니만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아마도 그 가족 물귀신들이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몇 년 전에도 전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그때까지는 사고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 구슬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로 하였다. 그 할머니는 우리가 계속 흉가 갔다 온 것을 속이고 들락날락했으면 몇 년 전 이곳에서 죽은 사람처럼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몇 주일 동안 밥도 잘 못 먹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숨이 막히고 땀이 이상하리만큼 흠뻑 젖었는 것도 그곳이 연못이라서 그랬는지 물귀신이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려고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경험이다. 나는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추석 때 한번 다시 가볼까 마음먹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미술학교 실화괴담. 난 미술 전문 고등학교에 다녔어. 알지? 미술고등학교 복도에 초상화, 별 잡그림 다 있고 교실 뒤쪽에 석고상 존나 많은 것. 난 사건 당일날 미술 조별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남았어. 우리 학교는 7시가 되면 경비 아저씨 빼고 전부 집에 가거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각 층별로 전기를 절전하고 킬 수 있게 돼 있어.
내가 남은 교실층은 5층이었는데 그 층이 3학년 5반부터 9반까지 있고 미술실 있고 한 그런 층이야. 난 7반이라서 우리 반에서 과제했어. 난 진짜 열심히 과제하다가 9시쯤 됐거든. 보통 과제하면 10시 30분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어. 9시쯤 넘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와서 아직 하는 걸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하는데 갑자기 교실 스피커에서 스피커 알지? 소리 나오는 곳, 방송실에서 방송 나오는 곳 스피커에서 뜨하는 소리가 5초 정도 들리더니 갑자기 웬 교향곡 비슷한데 흘러나왔어. 정확히 말하면 교향곡이겠지. 근데 난 그게 무슨 노랜지 몰라. 하여튼 그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난 방송실 애들이 방송 체크하나 보다 했어. 방송실은 3층이라서 창문으로 보면 밑쪽으로 방송실이 바로 보여. 근데 방송실에 불이 켜진 것도 아니야. 커튼도 쳐져 있고 우리 방송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거든. 그거 아파트에 있잖아. 지속적으로 켜지나가 나가면 꺼져. 여하튼 불도 꺼져 있고 시간도 늦었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조 9명 중에 4명이 여자애들이야. 얘들이 무섭다고 하면서 가자는 거야. 우리 남자애들은 과제 못하면 0점이라서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자꾸 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자애들끼리 한다고 하고 남자 2명이 여자애들 데려다주고 우기로 했는데 여자애들이랑 남자 2명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창문 쪽 보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교문 쪽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뒷문으로 간다나 보다 해서 그러려니 했어. 그러고 10분 정도 지나니까 남자 2명 애들이 오더라. 그때가 아마 9시 50분 다 됐을 때일 거야. 근데 걔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들은 정문으로 데려다주고 옆문으로 통해서 들어왔대. 일부러 방송실 안 지나치려고 돌아왔더라고. 근데 우리 남아있던 애들은 걔들을 못 봤어.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서 그냥 집에 가려고 다 챙기고 나왔는데 저기서 복도 반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인 줄 알고 다행이다 싶어서 경비 아저씨 쪽으로 갔는데 불빛이 10m 정도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불이 꺼지고 다다다 하면서 휙 하면서 우리 옆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더라고. 근데 분명한 건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어. 대충 봐도 중학생 정도인데 교복 비슷한 걸 입은 것 같아. 여하튼 우리는 진짜 무서워서 막 뛰어나갔는데 그때 남자애들이 5명이었어. 근데 뛰는 발자국 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맞춰도 그건 힘들잖아. 거기다가 5층에서 1층까지 가서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나가기까지 자꾸 한 놈 발자국 소리인 거야. 난 진짜 무서워서 학교를 나오기까지 옆뒤에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 학교를 빠져나왔어. 그런데 분명 정문 쪽으로 뛰었는데 학교 뒷문으로 나와 있었어. 그래서 길가 쪽으로 정문 쪽으로 가보니까 남자애들이 날 찾고 있더라. 난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세 번째 이야기, 생매장. 어젯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왔고 속은 상당히 메스꺼웠다. 친한 친구 현철이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에 올라탄 이후론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문득 이렇게 속이 아프거나 할 때 꿀물을 타줄 어여쁜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나는 피식 웃음했다. 웃음이 날 만도했다. 나는 편한 친구 이상의 관계를 싫어한다. 여자친구를 사귀면 챙겨줄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다는 이유 하나였다. 친구들이 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와 같은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내 의지를 거부한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를 않았다. 얼마간 몸을 움직이려고 하던 나는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가위에 눌린 것 같았다. 어젯밤 술을 곤드레만드레 취할 때까지 먹은 후유증이거니 생각하고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보통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치고 가위에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을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나도 나만의 방법으로 가위를 푸는데 이 방법은 다시 잠을 자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뒤척이거나 말을 하려고 입을 움직여보면서 가위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나는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난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가위에서 풀려 있었고 이 방법이 나를 실망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서서히 빠져드는 잠 속으로 내 몸을 맡겼다. 얼마나 잠이 들어 있었을까.
나는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또다시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험들 가위에 눌렸다면 어찌하여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조금씩 들썩거리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굳어버린 거친 흙들이 내 팔에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곳은 아마 땅속인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대체 지금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내 허기가 지는 것을 느끼고는 이 빌어먹을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은 없었다. 내가 생매장당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나는 조급해졌다. 아까 전 잠에 빠져버린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을 굴렸다. 흙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가끔씩 삐져나온 돌들이 내 살갗을 파고들었다. 엄청나게 뾰족한 돌. 그래서 돌로 느껴지지도 않는 돌이 내 살을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간은 없었다. 흙이 굳어버린다면 이대로 끝장인 것이다. 나는 서둘러 몸을 뒤척거렸고 얼마 후 조금의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느낌상으론 3시간이 넘게 움직였던 것 같다. 두 손을 약간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되자 한결 수월해졌다. 나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힘차게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좋았어. 나는 상체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내 엄청난 고통과 함께 다시 쓰러져야 했다. 내 이마에 꽤나 큰 유리 조각이 박혀버린 것이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나는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흙이 꽤나 굳어 있었을 때였다. 나는 조급해졌다. 이러다간 영원히 땅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흙에 손을 가져다 대자 손끝에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끝은 이미 엄청난 상처로 가득했고 심지어 골마버린 부분까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흙을 파내려고 했다. 나는 살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흙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엄청나게 굳어버린 탓인 것 같았다. 나는 허탈감에 온몸에 기운이 빠져버렸다. 그로 인해 나는 내 이마에 박혀있던 유리조각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서둘러 유리조각을 빼냈다. 이미 굳었는지 피는 많이 흐르지 않았다.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느끼면 작은 고통은 잊어버리는 모양이었다. 유리조각을 손에 잡고 멍하니 흙을 바라보던 나는 좋은 생각이자 절대 해선 안 될 생각을 해버렸다. 그래 유리로 흙을 파내자. 뾰족한 유리라면 단단한 흙이라도 파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의 피부와 같이. 나는 뾰족한 유리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오른쪽 손에서 불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 바람에 나는 유리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유리 조각을 틀었다. 손에 힘을 주자 상처 입은 손에 전보다 더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내 살갗을 침투하는 유리가 느껴졌다. 나는 고통을 잊어보려고 괴성을 지르며 흙을 파냈다. 예상대로 흙은 꽤나 넓게 파졌다. 그렇게 유리로 흙을 파낸 시간이 1시간, 1시간이다. 정말로 엄청난 양을 파냈건만. 그래서 나는 일어서 있는데도 나갈 수가 없었다. 아래를 보았다. 검붉은 피를 머금은 유리조각이 보인다. 나는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긋는다면 잠시의 고통은 있겠지만 이내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유혹이었다. 나의 머리는 거절했지만 나의 본능은 나의 손을 유리조각으로 이끌고 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있는데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나를 가둔 누군지 모르는 당신.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겨뤄보자고. 그렇게 7일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다. 이상하리만큼 뾰족한 돌들을 계단식으로 흙 속에 박아놓았다. 나를 가둔 사람이 새삼스럽게 존경스러울 만큼 엄청난 높이였다. 뾰족한 돌들이 발견되자 흙을 파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저 엄청난 높이를 어떻게 뚫고 올라간 말인가. 나는 고민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돌을 밟고 올라갔다. 나는 아래를 쳐다보았다. 엄청난 높이. 10m가 넘을 것 같았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본 후 다시 올라가려고 한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발이 허전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손에 들려있는 뾰족 한도를 박아넣지 않았다는 것을. 나의 몸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 아래로 떨어져 갔다. 등 뒤로 엄청난 충격이 밀려온다. 반동으로 인해 30cm가량을 붕뜬 채 나는 구석으로 튕겨버렸다. 검붉은 피가 내 입 밖으로 꾸역꾸역 밀려 나온다. 허리는 부러진 듯 움직여지지 않았고 강제로 움직인 후에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해야만 했다. 아무리 움직여도 엄청난 고통은 가시지 않았고 입가로 흘러나오는 고통을 노래하는 나의 울부짖음은 멈출지를 몰랐다. 고통은 더욱 거세져만 갔고 이내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나는 또다시 깨어났다. 위로는 휑하니 뚫려 있었기에 나는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었다. 밖에 어두운 것으로 보아 밤인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나는 살고 싶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뾰족한 돌들을 밟고 위로 올라갔다. 한번 겪어본 경험으로 인해 꽤 익숙해졌지만 그때같이 겪었던 고통으로 인해 나의 다리는 계속 떨려만 왔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올라온 결과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서둘러 몸을 밖으로 빼내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내가 손으로 짚고 올라가려던 바닥에 날카로운 돌이 올라왔다. 순식간에 내 주위에는 손을 집을 수 없게 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빌어먹을 상황에 나는 치를 떨어야 했다. 두려움 따위는 없다. 나를 이런 곳에 버려둔 그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만 불타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어차피 이곳을 올라가려면 위쪽을 손으로 짚고 올라가야 한다. 허나 저 빌어먹을 돌들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고통에 익숙해져 버렸다. 순식간에 나는 손으로 땅을 짚었고 날카로운 돌들은 내 손을 뚫고 위로 삐져나왔다. 고통은 역시 익숙했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작은 신음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나는 반대쪽 손으로도 땅을 짚었다. 마찬가지로 살을 뚫고 돌덩이가 튀어나왔다.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소리를 지르며 한 발을 땅으로 내디뎠다. 발에도 뾰족한 돌들이 엄청나게 박혔으나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반대쪽 발마저 올린 나는 이내 땅을 밟고 올라섰다. 밖으로 나온 나는 넘쳐오르는 승리감을 막을 수 없어 지금까지 가슴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울분을 노래했다. 한참 소리를 내지르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걸어가야만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내 눈앞을 누군가가 가로막았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사람이자 시체였고 저승사자이자 천사였다. 그는 나를 보고 말했다. 축하한다. 지옥에서 살아나온 자여.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지 못했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와 가족들은 말했다. 내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고. 네 번째 이야기, 벽을 기어오르는 술집 여자.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자주 봐왔었다. 처음에는 귀신과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처음 귀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 술집 여자를 보게 되었다. 우리 집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외할머니 집에 눌러 살다가 외삼촌과 집 소유권으로 싸우다가 1,000만 원을 받고 이사온 반지하집. 그 집이 문제였다. 어두컴컴하고 음산하고 침침한 그 집은 느낌부터가 이상했다. 나는 그 당시 파병이란 게임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까지 줄담배를 뻑뻑 피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고 열심히 움직이던 마우스는 그대로 멈추고 나는 경직돼 있었다. 그대로 오른쪽을 천천히 쳐다봤는데 화장이 무지진하고 야한 옷을 입은 예쁘장한 여자가 턱을 받치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서 공포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입이 찢어질 듯이 웃더니 방문으로 걸어 나갔고 나는 이불 속에서 해가 뜰 때까지 잠에 들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뒤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눈을 떴는데 그 술집 여자가 방 천장 모서리에 붙어서 나를 쳐다보며 웃음 짓고 있었다. 그런 날이 자주 일어났었고 부모님이 장사를 하게 되느라 가게와 집이 하나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있었다. 1층에 가게가 있고 2층에 방이 3개인 그런 집이었는데
전에 있던 곳과 만만치 않게 소름 끼치는 곳이었다. 이사를 가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그 여자를 보지 않아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 당시 그 집 구조는 내 동생 방과 내 방이 칸막이 하나를 두고 붙어 있었다. 내가 밤에 자다가 이상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동생 방을 쳐다보고 나는 기절할 뻔했다. 몇 개월째 나타나지 않던 그 여자가 동생 침대에 다리만 걸친 채 공중에 누워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 밑으로 머리카락이 내려가야 하지만 그 술집 여자의 머리는 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서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흐느끼면서 그 여자가 말했다. 내가 싫어. 왜 피해 다녀? 그 여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나에게 화를 냈고 나는 그대로 침대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대로 밤새 흐느끼는 소리가 났고 아침에 내 동생에게 물어보자 아무 소리 못 들었다고 한다. 그 뒤로 내 방에서 종종 그 여자가 나타났고 더욱더 자주 나타나다가 나중엔 매일매일 나타날 정도가 되었다. 신기한 점은 내겐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집에 있을 땐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아파트 19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햇빛도 잘 들고 느낌도 이상하지 않았기에 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다. 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빌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 새벽 그 여자 따윈 예전에 잊어버린 채 나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베란다 밑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나는 그때 무슨 깡으로 베란다 쪽을 쳐다봤는지 모르겠지만 베란다로 나갔고 밑을 쳐다봤을 때 기절할 뻔했다. 저 밑에 땅에 그 여자가 이쪽을 쳐다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내가 싫구나. 내가 싫어. 고지어 화를 내며 그 여자는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넘어져서 뒤로 기어가는데 베란다 쪽에서 그 여자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같이 가자. 가자. 죽어버려. 그 여자가 그대로 베란다까지 기어 올라와 칼을 들고 반지하 집에서 처음 봤을 때의 그 미소를 짓고 다가왔다. 나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벽에 붙어 떨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내 방문을 열었다. 현수한테서 꺼져. 현수는 내 남자친구야. 꺼져. 그러자 그 여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아쉽다 아쉬워. 그때 누가 내 몸을 흔들었고 난 그제야 꿈을 꿨다는 걸 알았다. 야 박현수. 너 제정신이냐? 창문하고 방문 닫아다 놓고 선풍기를 켜놨냐? 너 내가 안 왔으면 이미 저승버스 탔다. 나는 그대로 여자친구를 안고 눈물을 훔쳤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술집 여자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 5번째 이야기. 빨간 볼펜.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같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다지 친하지 않던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라 약간은 의외였습니다. 그 친구도 백수였는데 대뜸 노가다를 뛰자는 거였습니다. 이의즉슨 같이 다니던 친구가 토요일부터 어딜 간다고 하여서 저보고 땜빵을 해달라는 거였죠. 노가다라는 게 하루 힘들게 하면 나름 저에게 쏠쏠한 돈이기에 집에만 있기도 지겹고 저는 별말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러게요. 새벽 5시 40분에 알람을 듣고 비몽사몽으로 잠에서 깨서 인력소로 향했고 미리 나온 친구와 잡담을 좀 하다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파트 철거를 하는 곳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작업 반장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근처에 철근 따위나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두고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도착해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거 전문 회사라서 그런지 참 제 시간에 나오고 점심도 잘 나오고 나름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는 생각과 일 끝나고 받을 돈을 생각하니 쏠쏠하더군요. 그렇게 오전 타임이 끝난 후 사건은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쪽을 철거한다고 하여 쓰레기와 품, 목재 등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였습니다. 현대 주차장이 지하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계단 위쪽에 철근 같은 두꺼운 철기둥을 모아두었고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쓰레기를 줍는 일을 저와 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두는데 빨간 볼펜이 하나 보이더군요. 생각 없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그 볼펜을 던졌습니다. 헌데
그 볼펜이 다시 저에게 오더군요. 신기했습니다. 경사가 져 있는 곳이기에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또 한번 오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두 번째에는 약간 섬뜩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도 명색이 돈을 받는 건데 할 거면 깨끗하게 하자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펜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군요. 이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다른 쓰레기를 주우러 빨간 볼펜과 반대쪽으로 가는 순간 뭔가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둔탁한 게 제 등을 강타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저는 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군요. 그렇게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등이 매우 아프더군요. 주위에 제 친구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을 목격한 제 친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날 그렇게 볼펜을 던지고 돌아서는데 지하 1층에 세워뒀던 쇠기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는군요. 그것도 저희가 모아두었던 쓰레기 더미 위로.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빨간 볼펜 위쪽으로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리던 쇠기둥에 등을 맞고 땅에 엎어지면서 턱을 다쳐 일부 기절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 퇴원했습니다. 등에 약간 상처만 있을 뿐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거였죠. 만약에 제가 그 빨간 볼펜이 신기해서 그 자리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쓰고 있는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군요.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는 빨간 볼펜을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빨간 페인트나 수성 사인펜은 벽 쪽의 표시를 위해 쓰지만 그 작은 빨간 볼펜은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무서울 듯 싶네요.